국민의힘 당의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당에 대한 것은 뭐 확실하다고 보고요. 혹시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하고 신경전이 있었습니까? 실제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대선 필승 화이팅! 정권 교체 화이팅!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과 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어제 가장 뜨거웠던 뉴스, 윤석열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국민의당 입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 8월 2일쯤 입당 날짜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먼저 김근식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급박하게 벌어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어제 전격 입당 그 전에 네. 그 어디 뉴스 인터뷰에서 8월 초 입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답에 윤석열 총장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는 결심에는 입당을 빨리 조기 확정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8월 첫 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도 부인도 안 했던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진행된 것처럼 어제 전격 입당 그 전날 밤이죠. 29일 날 밤 10시경에 이제 한 매체에서 8월 2일이라는 특정한 날짜가 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1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인데 8월 2일 날 설사 들어가기로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기사에 나온 8월 2일 날 가기가 조금 면구스럽잖아요. 네. 아마 그게 이제 검찰의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을 오래 하신 입장에서 보면 먼저 기사가 나간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가면 조금 명구스럽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이미 알려진 거고 내가 결심이 섰으면 오늘 그냥 신속하게 가자. 정광석화처럼 가자라는 식의 이제 윤석열 총장 특유의 어떤 그런 돌직구적 스타일로 아마 간 것 같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걸 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의 치맥 회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두 분 사이에는 조만간 입당이라고 하는 큰 방향의 공감대가 있었고 이미 날짜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합의도 있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입당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었고 입당의 날짜를 놓고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예. 이미 그럼 언론에 공개된 거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가자. 이는 아마 그 윤석열 총장 특유의 아마 스타일로 전격 입당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계획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입당 촉구 성명을 냈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부인과 관련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어떤 뭐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입당을 좀 서두르게 한 점? 어제 TV조선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네.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라는 것이 본인의 답변이었고요. 예. 제3자가 볼 때는 입당이 좀 그 전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또 그 캠프 안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정치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에 진작부터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이야기들도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네. 입당하지 않고 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김 위원장도 자신도 좀 느닷없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대선 후보로서는 어떤 불편한 이슈라든지 또는 예민한 이슈가 나왔을 때 예. 사실은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이렇게 이슈를 밀어가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효과를 노릴 필요도 있고 예.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입당이라는 그 언론 보도가 예. 지금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는 있지만 네. 일정 정도 이렇게 밀어내는 그리고 또 항상 주 초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 아마 입당 소식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왜냐하면 1등 주자로서는 물론 지금 약간 하향세에 접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런 어떤 그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자 예.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3자로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다른 이제 대선 후보들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대체로는 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견제의 목소리도 그 전에 좀 많이 나왔었죠. 먼저 직접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당시 경선이 바로 본선이었습니다. 그때 후보들 도덕성 검증한다고 당에서 직접 검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가 하고 나니까 본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무슨 장외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바로 그날 치맥 파티다 뭐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피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개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 경선의 이후에 오합지졸이 됩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입당 후에 첫 당내 행보로 이 월요일 초선 의원 모임의 강연자로 나서면서 이 당내 스킨십에 시동을 걸 예정인데 현재 사실 들으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의 과제가 당내 좀 견제도 있고 부인과 관련된 논란도 아직 잠재우지 않았는데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뭐 지금까지는 좋은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입당을 하냐 안 하냐의 논란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네. 검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 후보 1위를 갖다 빨리 입당을 시켜서 당이 예를 들면 미래에다 비전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일강 다약구도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나머지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앞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 구도를 빨리 흔들어야겠죠. 그럼 저는 입당과 함께 환영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강력한 검증 국면에 진입할 거다. 거기에 당연히 네거티브 분명히 있겠죠.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무슨 정권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탄핵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이 두 후보가 윤 전 총장에 대한 하나의 첫 공격을 시작했다고 얘기한다면 네. 나머지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윤 전 총장의 이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래로 내리려고 하겠죠. 예.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검증 국면이 몰려 있을 거다. 거기다 예. 또 X파일로 불리고 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뭐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것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그 내용 가지고 계속적인 논란을 벌일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윤 전 총장 스스로가 계속 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마항쟁 이런 발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니 본인이 법치, 헌법,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예. 저 이한열 열사의 그 장면을 보고 부마항쟁이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얘기하는 가치가 그냥 삶으로 경험하고 자기 철학이야?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법전으로 배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중도층의 이반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검증과 네거티브 국면이 벌어지게 되고 또 외부에서는 중도층의 이반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험난한 국면이다. 이걸 잘 넘긴다면요. 좋은 국면에 접어들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입당 방법에 대해서는 좀 후에 다시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전격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수근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나온 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앞당겨서 한 것, 이 부분은 스타일상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끌려가지 않겠다. 자신이 선택하고 국민을 향한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어떤 8월 버스 경선 탑승론 예. 이것과 무관한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차피 8월 2일 날 입당하겠다는 어떤 기사가 노출됐기 때문에 네. 그런 2, 3일간의 어떤 소모적 논쟁조차도 피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불안한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라리 이런 엑스파일 논란 등에 벗어나면서 국민의 입당을 전격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어떤 중도와 탈진보까지도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도 보수, 극보수를 향한 어떤 메시지에 너무 치우쳤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또한 국민의 경청의 시간을 통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국회의원과 명망가들만을 만나면서 좀 그런 당초의 약속이 좀 희석된 거 아닌가 싶고요. 여전히 여권에서 또 우려했던 그러한 저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한다. 그리고 저분들은 결국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현실화된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거 그걸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 좀 훼손된 거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내부 검증이 치열해질 건데 저는 이런 네거티브 검증이라든가 어떤 처가 리스크에 대한 검증보다도 야권 내부에서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의 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뭐 반론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극보수로 움직였다 이런 표현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마치 준비한 것처럼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뭐 반대편의 입장도 있으실 것 같네요. 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 이제 또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그 사정기관의 책임을 무릅쓰고 나오면서 하게 된 국민들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있을 거고요. 윤석열 총장은 사실 오래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른바 추미애 장관과의 이제 추윤 갈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탄압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권력의 행포 이런 것에 맞서 싸우는 국민적인 상징 자산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6월에 지금 정치 출마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입당을 어제 했기 때문에 입당 후에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내용들 그리고 경선의 부작용을 얼마나 잘 최소화하면서 후보까지 갈 것인가의 과정이 하나 남아 있고 그 외에 이제 민주당의 각종 주자들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그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롯이 이제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여권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이 공들여서 임명한 그리고 중요한 권력기관 아니었습니까? 감사원과 그리고 검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그 정치적 공격을 해올 텐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왜 일반 대중들이 지금 그렇게 나와서 야권에서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지금 움직이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가. 이게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대중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일관적으로 지금 야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그 입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윤석열을 빼고는 1위에 가까운 그런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반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윤석열의 입당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극보수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입당하지 않았고 고민했던 이유도 바로 중도와 탈진보를 어떤 식으로 포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이념적 지형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있을 때부터 광주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었고요. 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보였던 몇 가지 그런 행동과 그다음에 활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총장의 입당 날 이준석이 그 서울에 당사에 있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전남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순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명쾌하게 정립하고 위로하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걸 고민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극보수로 모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알겠습니다.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2위라고 한정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오차 범위 내외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올라왔다 이 정도까지로 좀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원내대표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부터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저는 공개되지 않은 여러 차례 대화나 그런 접견을 통해 가지고 그 입당에 대한 시각 차이는 많이 조율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보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인 입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다음 주쯤 제대로 입당식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입장하는 순간 이 하필 이때 당 투톱인 이준석 대표랑 김기현 원내대표 모두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기싸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일부에선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해에 보면 대선을 치르는 당의 대표하고 대선에 후보로 선출된 사람 사이에는 그런 묘한 긴장관계는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입장에서 당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자들을 만나서 다 8월 달에 좀 올라타기를 권유를 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 행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또 당의 가장 유력한 이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당대표와의 조율과 협력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이 되면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시간은 사실은 후보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는 사실은 이제 보조 역할이 되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재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 정도의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 표현 중에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오해라는 것은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굳이 해필 당 대표가 지방에 가야 되는데 오르냐 이런 식의 이제 다소의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 일요일 치매개동에 일자까지 제가 볼 때는 합의한 걸로 알고 있고 어제의 경우는 기사에 8월 2일이라는 날짜가 특정하게 뜸으로써 그럴 바에야 8월 2일 날 가는 것보다는 어제 가서 전격적으로 입당의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입당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입당 원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입당의 승인은 월요일 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당이 승인되는 월요일 날 성대한 환영식을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하는 하에 따로 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지금 입당한 그 당이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을 국정농단으로 구속하고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내부에서 많은 노선과 이념적 혼돈과 정리 과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정치검사가 전두환의 뿌리를 접수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두 정당의 공방을 김정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뭐 추윤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말아야 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중도에 사퇴해서 나와서 나온 지 뭐 제부터 지금 입당했습니다만 나올 때부터 계속 제기했던 것이 야당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상황들은 분명히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본인이 계속 정치적 중립 또는 법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본인이 걸어왔던 행보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당 입장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을 전개하면서 본인이 했던 행태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또는 검찰력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행태의 조국 전 장관의 조사, 수사,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행태 자체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말과 무관하게는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제기했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여권은 상당히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내가 대선을 염두에 둬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그런 게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하나의 축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행위 자체들을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지고 계속 방해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의 수사나 내용들을 동원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소위 야권의 대선 후보를 나왔을 때 소위 건강한 대한민국 정치가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또 하나는 퇴임 중도사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적인 뭐 세금을 내지 말아라 120시간 노동부터 얘기해서 최근에는 부망쟁까지 저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적인 삶을 걸을 수 있을 것인지 사회노동 정책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국가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예를 들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권이 비판을 하는 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당내 경쟁 구도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의 이 이강 구도가 될지 아니면 친윤계 대 반윤계 구도가 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재형 전 원장이 그렇게 유력한 2위 주자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친윤 반윤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굉장히 쏠리면상으로 야권 후보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외위원장 72명과 또는 현역 의원 40명 정도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 입당하자고 하는 그런 촉구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지지 세력을 확보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주자들은 굉장히 소수에 머물고 있어서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현재 2위로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이제 반문 행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찾아가서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부동산업자를 찾아가서 부동산 폭등을 비판하고 원전을 찾아가서 원전을 비판했었는데 이러한 반문 행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비전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재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등 나머지 야권 후보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라든가 검증 공방, 처가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관없이 다 했습니다만 야권 내부에서는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의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120시간 노동 120시간 논란과 관련해서 사용자를 만나서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강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120시간을 일하고 쉬게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오해가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노동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정치적 이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지금 최 전 원장이 2위로 오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또 친윤계 반윤계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8월 4일 날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어떤 비전을 발표하느냐 하는 것하고요. 지금 지지율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후보를 뺀다면 지금 홍준표 의원과 지금 상당히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언제쯤 그 두 자릿수의 여론 지지율을 끌어내느냐, 그 변곡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이제 그 소위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밴드웨거닝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군중 심리도 반영이 되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면은 뭐 누구도 다 예상하듯이 홍준표 의원의 그런 어떤 그 검증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경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치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치도 무슨 그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지금 그 이렇게 쳐져 있는 홍준표, 유승민 그 일각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어떻게 치고 나오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이 이제 흥행을 견인하는 방법 그 속에서 이제 상당히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윤석열 후보 입당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변수를 빼먹었는데요. 지금 당으로서는 지금 물론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경선 과정에 들어가겠지만 8월 내에 그럼 국민의당과
어떻게 합당해서 안철수까지도 텐트 안에 예.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과제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국민의힘 내용은 여기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서울 도심에 등장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야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벽화를 설치한 이 건물주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근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로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보수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봉고차가 3대가 와갖고 그냥 꿀목을 왔다가 점거해버리고 뭐 계란 파세요 어쩐다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황당이에요. 황당해.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정도도 없고 어디 뭐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 그러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그러세요. 네, 들으셨는데 네. 흰색 페인트로 논란의 문구를 덮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문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들은 대로 이 건물주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짜 의도 없다고 보세요? 그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이 네. 본심인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저러한 그 건물주의 벽화 논란이라는 게 예. 그 본인은 이제 풍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풍자라는 건 뭐 대표적인 그 조선시대 양반전 풍자를 우리가 떠올리면 알지만 예. 사실 주어진 사실을 조금 더 비틀어 가지고 권력층의 웃음을 선사하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분이 정말 풍자를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권력층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아니겠어요? 네. 그럼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그림을 풍자로 그리면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사실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풍문을 사실인 양 이야기하면서 한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풍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예. 그동안 쭉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수준 이하의 예술인이 이건 나는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외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한 인간과 한 여성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따져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 후보들조차도 나서서 네. 민망하다,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저분의 저 당당한 목소리를 보면서 저게 무슨 그 민주당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분의 그 사고방식이 와, 우리나라의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그 극성 지지층들이 계시는데 이 극성 지지층들의 정치적인 인식이라는 게 예. 얼마나 이게 좀 강렬하고 얼마나 폐쇄적인지에 대한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리는 저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방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이 이게 그 역풍을 맞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뒤늦게서 그렇게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반드시 역풍을 맞게 돼 있다라는 것을 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거는 여성 인권을 완전히 말살한 행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가 리스크라는 게 일조일석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2007년에 왜 이명박 박근혜 검증 당시에 제가 민간인으로서 검증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적어도 그런 치열하고 정말 원색적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검증 과정 속에서 누구든 하나가 그 경선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검증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런 물론 민간인들이지만은 저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저런 것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법치 사회에서의 제대로 된 시민 의식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 벽화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민망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게 진짜 역풍으로 다가오겠다 이런 생각들이 안에 있습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세요? 저는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란 논란 자체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벽화를 국민들이 보고서 어느 사람들이 좋은 벽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이건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풍자식으로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법 범위를 넘어섰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민주당이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사주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표현의 자유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에 대한 또는 대통령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치 아이를 가진 것 같은 어떤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성묘사 발언 또는 성묘사 행동들 또 합성 사진들 이런 것들이 기소되지도 않거나 아니면 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그만큼 공인으로서 국민들께서 검증의 대상을 가급적이면 법의 잣대로서 재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 이 사건 벽화 문제도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마치 뭐 배우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르신 말씀인데요. 예. 그 민주당이 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당이 배후에 있어서라기보다 처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정치적으로 아무 발언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연줄 사회인데 이미 그 부인과 관련한 무슨 뮤직 비디오가 나왔는데 그 작가가 무슨 백자라는 사람인데 무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갖고 대통령으로부터 백자 선물을 받고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맞습니다. 권력자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윤석열을 가지고 지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이 부인이라는 이유로 더군다나 여성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도 누구도 물증을 가지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총장과 부인을 비하하는 내용, 이른바 이 줄리 비디오까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자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이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치색이 좀 짙다고 볼 수밖에. 저는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모든 잘못이 다 대통령이 한 겁니까? 야당은 뭐 문제만 생기면 대통령하고 사과하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증거를 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줄리 이 벽화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이분이 예를 들면 뭐 여당 편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대통령에게 직접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정황 증거만 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모든 잘못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또 제가 볼 때 이건 여야의 정치인들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극단적인 정치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정치를 하니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동일한 방식을 배워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립을 격화시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윤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해서 나름대로 금도를 지키고 정치적인 룰과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룰과 질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는 정치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이제는 협의도 없고 토론도 없으니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막 벽화도 마음대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다음 이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입에 담기 어려우니까 언론에서 많은 회자가 됐습니다만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가 스스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올라온 내용들이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가 금도를 지켜야 된다. 또 더 놀라운 건 그 줄이라는 벽화에다가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도 욕을 거기다가 또 적는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이건 여야 다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정치에 과도하게 자기의 관심들을 부여하면서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 전쟁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모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진정시키면서 그런 것 하지 말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토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 정치 실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라도 좀 여야 대변인이든 이런 분이 만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정치의 실패다라는 쪽에 뭐 김주호 교수님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저 백자라는 가수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나 어느 후보도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 나온 거예요. 너무 황당한 그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누가 했는가 봤는데 언론이 파헤쳐 보니까
대통령한테 백자 선물을 받은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식의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야당은 음모론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걸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간다는 게 전쟁의 정치를 유발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지금 김종욱 교수의 말에 절대로 동의하면서도 김종욱 교수의 그런 생태가 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전쟁의 정치를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 줄리 논란에 대한 벽화에 대해서 음모론 이야기하는 윤석열 총장도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저건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비판하는 것은 그런 벽화의 그림을 그리는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까 정확한 말씀이세요. 전쟁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이제는 끝내자. 그런데 그 전쟁의 정치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벽화를 그린 그분이 아까 저는 사실은 그분이 측은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에 반대 세력을 그냥 비난하는 겁니다. 예. 그런 자기 동굴에 갇혀 있는 분이 저는 측은한 건데 그런 전쟁의 정치에 그런 사람들을 정치 활동에 참여로 끌어들이는 게 누굽니까? 예. 그래서 전쟁의 정치를 끝내려면 제발 품격과 예의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드렸습니다. 건물주분은 어디 뭐 야당 여당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그건 국민들이 주장하시긴 판단하면 했습니다.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김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때 그 부분은 조금 좀 예, 그건 제가 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 바로 사과합니다. 저도 과했습니다. 자, 훈훈한 분위기에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당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전국 순회에 돌입한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부산과 창원을 찾았고요. 이낙연 전 대표 이틀째 수도권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이제 민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뭐 측근 비리 놓고도 지금 공방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승훈 변호사께서 이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소닥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좀 저는 이 처음에 보고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네. 보니까 지금 양강구도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면서 적통 논란이라든가 백제 논란이라든가 이렇게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누가 더 유능하느냐의 논쟁으로 이제 간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전 지사가 자신은 소 잡는 칼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유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닭을이라도 잡아봤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측면의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이제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네. 1위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호남이 굉장히 이제 선거인단이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남을 좀 더 구애하는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백제 발언이라든가 탄핵 발언을 통해서 반노무현 정서를 자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소모적인 논쟁들을 가지고 네. 1, 2위 후보가 이렇게 계속 다투다 보면은 함께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떤 정책적인 전환, 어떤 선거 전략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팀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의 국회에 대한 태도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공약 이행률은 뭐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건 일 못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 이재명 후보 있습니까?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요. 있다. 분명히. 네. 이낙연 후보 있으시다는데 누군지 콕 집어 말하실 수 있나요?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자, 이번에는 김정욱 교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오락가락, 뭐 공약 이행률 낮다, 뭐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가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저?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 2위 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막 네. 강력하게 싸우는 건데 저는 적통 탄핵 백제 논쟁은 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소닥 닭서 논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무슨 뭐 다 남을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 내가 어떤 것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논법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측면들 그것 때문에 지지율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만큼 품격이 있다, 경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 경기도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나는 능력과 실적이 있어.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도 줬었고 많은 능력들을 보여줘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 면에서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논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가서 싸움 자체를 적정한 말싸움 정도로 해야지 지지자들 동원하는 방식까지 싸움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가 더 잘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라고 하는 논쟁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나가게 되면 말씀하신 무슨 탄핵이니 뭐 지역주의니 이렇게 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지층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가겠지만 제가 소잡을 수 있는 칼입니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건 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지사의 대선 경선 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사실 친문 성향의 강경파인데 이 지사의 친문 껴안기가 좀 어떻게 보세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문 인사들을 많이 대거 영입하고 있고 또 이렇게 대거 영입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본선 경쟁력을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낙연 지사가 생각보다는 더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선거인단 경선을 하는데 호남의 표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호남을 공략할 것인가도 굉장히 관건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부인이 또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낙연 지사도 열심히 부인이 내려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호남 구애가 정말 많은 것 같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충청과의 DJP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 다 어떤 PK와 어떤 호남의 연합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지사잖아요. TK가 우리 이재명 지사에게 얼마나 표를 줄 것인지도 저는 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관심은요.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에 이제 줄을 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 또 이 고민정, 도종환 의원 등이 과연 어느 대선 주자를 지지할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 친문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김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들 성향의 의원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캠프에 자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저기 두 분. 박주민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친문의 핵심 강성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양날의 칼입니다.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과연 검찰 개혁한다고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면서 검수완박을 외쳤던 분들이잖아요. 이 검수완박을 외쳤던 분들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가면 이 당내 경선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선거인단을 모을 수 있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본선에 갔을 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분들이 부각되는 게 사실 윤석열 총장과의 과거의 추인 갈등을 재현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친문 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하나의 관건이 좀 되고 있고요. 질문하신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 같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분은 아직까지 지금 관망 중인데 제가 볼 때 그분의 마지막 판단 기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되느냐 이낙연 지사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전이 보장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여당의 후보가 어떤 분이 됐을 때 퇴임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정리가 되면 그분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퇴임 이유를 생각하고 마지막 결정을 저 두 분은 내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안전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복선을 깔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퇴임 이후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미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그래요?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발언을 잘하기로 유명한 홍준표 의원이 이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한 게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과거에 그 보수 정당
민주당의 경선을 경험한 예로는요. 네. 이 경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소당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경선 끝나면 서로 소닭 보듯 할 상황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 예. 김 교수님 적절한 그런 어떤 말다툼이라 그러셨는데 정치판에선 적절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두 강경 의원이 이재명 캠프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밖에서는 굉장히 치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승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서로 싸우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걱정을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동안 별 재미가 없던 민주당 경선의 중요한 흥행 요소가 되면서 어떤 부분은 또 지지율을 이렇게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킴으로써 끌어올리는 효과를 줬다라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얼른 경선 열차 이제 9월에 출발합니까? 그러면 재미진 경선을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이걸 한 걸 여쭤볼게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검수완박 의원들을 영입한 것이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날의 칼이. 근데 그 의원들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그 민주당의 주주나 많은 의원들이 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혁이 완성되고 나서도 해도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